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60대 초에는 행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예요.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이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한 가지를 꼽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이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의 식재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식재료라도 모든 것을 만족하는 완벽한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진 식재료를 선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요리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언제 먹느냐, 이런 전체적의 패러다임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좋고 이거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구태여 추천하자 그러면 일단 나쁜 걸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 중에서. 하나만 찢자면 참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말하는 게 500식품 먹지 말라. 정제 탄수화물들이죠.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먹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걸 가공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제품에는 짠 걸 먹지 마라. 단 걸 먹지 마라. 그리고 탄 걸 먹지 말라.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간짜장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밀가루를 또 사용하죠. 또 그게 또 양념을 많이 해서 맛있게 해서 짜고 달죠. 간짜장은 볶잖아요. 좋은 음식은 그거겠죠.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항암물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식감도 좀 괜찮아야 될 것이고 보관도 용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이 패러다임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 꼽겠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파, 마늘, 양파, 파프리카, 또 브로콜리, 또 뭐 단호박, 바나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이렇게 삶아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다양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고 또 식감도 좋고 보관도 이건 4, 5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레시피를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단호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나나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레몬을 즙을 좀 짜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주면 제일 먹을만하고 맛있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식감이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뭐 부담이 없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암 거순요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20, 30년 전에 독일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가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한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순요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21세기의 현실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제암 거순요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에 있어서 이 3가지 큰 무기가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1980년대 이후부터 항암, 수술, 방사선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슨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1940년대예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없앤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제암 거순 식이요법을 하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나름대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 식이요법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식이요법을 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강 식이요법이고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제암 거순 식이요법은 치료식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든지 하는 프로토콜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있어요. 근데 제암 거순 식이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순요법을 처음 시작한 분도 독일의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이고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론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니시요법이라고 뭐 일본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이게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그냥 뭐 이렇게 옛날부터 해와서 한다. 근데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시기를 처방을 하고 또 시기를 하는 도중에 또 이걸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시기 처방이 없고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암이라 그러면 이분이 수술을 했는지 항암을 했는지 또 식사를 잘 하시는지 지금 뭐 거의 못 먹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간 기능은 어떤지 콩팥 기능은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시기가 다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식이요법보다 치료적 그런 강도가 높고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관리하에서 진행된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염식, 야채식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염식하고 야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거순요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할 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채소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의 방법으로 섭취하게 하는 식이 프로토콜이다.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에 많은 전해질이 있지만 결정적인 전해질이 나트륨과 칼륨이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와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서 해독을 시키고 또 세포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내서 세포 부종을 가라앉혀서 세포가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하게 해주고 또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산소가 같이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산소를 통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식이요법을 한 분은 이제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아버님을 할 때는 세계적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2001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떤 거선요법을 체계적으로 한 환자분이 담도암 환자인데 담도암 수술하고 1년 있다 폐에 전이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04년 4월 1일부터 이제 거선요법을 한 거죠. 그땐 제한거선요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선요법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지널 거선요법은 매 시간마다 녹즙이라든지 당근즙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만들어서 13번을 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거순요법을 하려고 그 거순 교과서를 읽어보는 순간 나는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책을 번역한 분이 의사가 아니고 영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대로 번역만 하신 거죠. 그리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2분 뒀어요. 하루에 13번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뜻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제암거순의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실현 가능하도록 레시피를 한 1년간 연구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 제암거순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거순요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대학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못하고 항암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루에 채소를 여자분들 같으면 한 5, 6kg 남자들 같으면 한 7, 8kg 좀 체격이 크면 9kg까지 처방을 합니다.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거죠. 샐러드로도 먹고 또 야채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살짝 데치거나 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빼고 즙을 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끓여서 스프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류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게 뭐냐면 껍질을 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미나 귤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고구마나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이제 곡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현미 또는 귀리로 밥이나 죽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샐러드를 크게 한 접시 드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샐러드는 이제 다양한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드레싱은 주로 거기다 올리브유나 아니면 발사믹 식초 아니면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만 샐러드를 한 접시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소가 가장 당 지수가 낮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중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라든지 파나 양파나 이런 거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시는데 과일도 색깔마다 각기 다른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과일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채소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샐러드를 먹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당 지수를 이렇게 희석
축적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냐면 단백질을 드시는 거죠. 주로 단백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그 두유 제조기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유 제조기를 통해서 콩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두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낫또를 드시거나 아니면 두부를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으로는 이제 견과를 드시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0cc의 야채 주스를 10번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한 2000cc를 먹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신선초라든지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당근도 당뇨 환자가 아니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비트도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른 레몬즙도 좀 짜서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루에 한 컵에 한 200cc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잔인데 이거는 뭐 식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하루 먹을 거를 2000cc를 갖다가 이렇게 두 통에 담아 가지고 물 마시듯이 이렇게 드시면은 칼로리가 오버가 돼요. 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크게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유전적인 거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적 경향은 암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식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것들은 엄마가 고혈압이고 아버지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80%에서 언젠가는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떠한 그 원인은 아니지만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스트레스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또 뭐 내가 담배를 피는지, 술을 먹는지, 폭식을 하는지, 뭐 비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죠.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암으로 발현되지는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잘 조절한다면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뭐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나는 분을 한 두 분 꼽자면은 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그래서 위절제술, 그리고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그리고 60대 초에는 횡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담에 소장담에 항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항암을 하면은 이 부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스스로 항암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가 이제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20몇 년 동안 식이요법을 하셨죠. 지금 이제 그 70이 좀 넘으셨을 텐데 세 번째 암이 걸린 게 지금부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렸던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완치가 되었고 지금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지금도 그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4시 반쯤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하루 먹을 이 음식을 본인이 남자분인데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또 한 분은 6년 전에 황달이 있어서 응급실 가니까 췌장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처음에 수술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도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그때 이제 항암을 하면서부터 우리 병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식이요법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면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겨울에 진단받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을에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 6번 하고 지금 항암 끝난 지가 5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6년 전과 똑같은 식이요법을 하시고 저희 병원도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꼭 보고 오세요. 그래서 역시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걱정을 안 하세요. 고민을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 노력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걱정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식이요법도 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못할 부실을 자꾸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있으면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학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는 분과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할 일, 식이라든지 보완 대책을 같이 하는 사람은 통계를 완전히 따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